박소연의 이슈 픽업입니다. 7월 마지막, 7월 후반 들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 랠리를 참 보여줬었는데요. 8월에도 그 랠리가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8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사실 이제 방향성이 제대로 잡히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이번 달 내내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지는 않을까 또 우려가 됩니다. 주요 증권사의 시각들 쭉 챙겨보려 합니다. 8월의 첫 번째 거래일인 만큼 그 흐름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보다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시각들이 다소 많아 보이는 증권가의 시각이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쪽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입니다. 3분기는 조금 더 조정 혹은 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4분기부터는 반등 가능성이 그래도 열려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주요 증권사들의 코스피 밴드를 보면은 미래에셋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뭐 최저 2,200에서 상단은 2,600 뭐 요 정도로 공통적으로 좀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주요 변수는 이거다. 미국 연준의 긴축이 이제 서서히 속도가 더뎌질 것이다.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시각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은 NH투자증권인데요. NH투자증권은 8월까지는 나쁘지가 않고 9월부터 조정이 예상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흐름이 하반기에는 9월부터는 조금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면서 그래도 전기차, 자동화, AI, 헬스케어 최근 들어서 흐름 나쁘지가 않았죠? 이런 업종은 계속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번에는 한국투자증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이쪽은 시장 흐름이 강력하게 반등을 시도하지는 않겠지만 박스권 하단 그리고 박스권 상단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주요 변수는 이거죠. 강달러 현상이 언제쯤 제대로 꺾이고 이것이 우리 외환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고스란히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연준의 긴축 강도 또한 중요한 포인트이고 러시아 전쟁 올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전쟁 또한 여전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산주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볼까요? 대신증권입니다. 상고하저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서서히 이 상승 속도는 좀 더뎌질 것이고 좀 밀릴 것이다라는 흐름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는 미국의 중간 선거에 있습니다. 아직 멀긴 했지만 11월이지만 그래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챙겨볼 만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4분기부터는 방어주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이므로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인가요? 다음 볼까요? 신한금융투자인데요. 3분기에 조정이 들어가고 4분기에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주요 변수는 내년도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지 여부 이거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2차 전지, 자동차 섹터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어떤 지수 밴드 자체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또 제각각의 시각을 보여주는 증권사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시장의 방향성을 찾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증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8월을 좀 내다보겠습니다. 이번 달 한 달은 어떻게 내다봐야 되는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섹터는 무엇이 있을지 오늘 또 집중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상반기 다 지나가고 또 하반기도 어느덧 조금 더 지나서 8월, 벌써 8월입니다.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8월은 과연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답 안 나오는 얘기지만 그래도 뭐 첫 거래일이니까요.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네요. 차장님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우선 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네. 그 전에 이제 상반기 때 주가를 하락했었던 부분 있잖아요. 인플레나 네. 여러 가지 부분이 아직 해소된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렇죠. 이게 완전히 언제 해소되냐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예측
100% 예측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맞아요. 예. 하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 같은 경우가 길게 봤을 때는 이제 내년 상반기, 네. 상반기 좀 마지막 쯤엔 가게 된다고 한다면 네네. 지금 이제 인플레 우려나 또 이제 금리에 대한 상승 부분은 좀 일정 부분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한마디로 이렇게 이 말은 즉 1년 동안은 장기적으로 지수가 하락 추세가 될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된다. 네. 이게 상반의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뭐 6일 동안 또 오늘도 그나마 좀 그 강보 합세는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상승세가 지금 추세 전환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그 낙폭 과대에 의한 뭐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거지 지금 이제 급격하게 이제 V자 반등을 그리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강한 어떤 우상향 방향 스탠스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도 최근에 나타났었던 그 반등이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 그럼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런 상승세가 이어지려고 한다면은 이 주도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주도주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자동차나 뭐 반도체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좀 이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전반 기업들의 상승 그 실적이 좋아졌고 또 이제 뭐 반도체나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기술주 효과들도 있었고 네. 근데 이런 상승세가 이 하루 이틀 뭐 한 주가 아니라 계속 어떻게 보면은 몇 달은 좀 이어져야 이렇게 주도주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한 유동성이 순환매가 지금 빨리 일어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 말은 지수 전체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가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지금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상황이 어떻게 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분위기가 뭐 어떤 뭐 채권 금리가 하락하고 또 이제 달러 약세가 시작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실한 어떤 단추가 없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주도주가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는 역시 과대 낙폭 소외주로 순환매가 계속 돌 확률이 높거든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종목별로 이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네.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이제 IT잖아요. IT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뭐 애플에 대한 효과도 있을 테고 이 미국의 어떤 반도체 지원 방안도 있을 테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IT 그 장비 업체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리고 있는데 뭐 그런 점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중장기로 연말까지 대비해서 이 종목들에 대한 매수를 지금 하기에는 좀 약간 섣부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주도주가 없다. 그쵸. 뭐 한동안 자동차주들이 뭐 강하다라고 했지만 사실 강한 건 맞죠. 잘 버틴 건 맞는데 주가상의 측면으로 보면은 뭐 완성차 업체가 그랬다고 막 어마무시하게 오른 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막 시장 지수를 끌어올릴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강했을 뿐이죠. 그리고 오늘 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 조선주들이 강하다고 해도 이 또한 내일 또 막 급락 나왔다가 뒷날에 또 이렇게 조금 뭐 동반강세했다가 뭐 이런 흐름이어서요. 참 시장 방향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8월 증시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일단 물가가 정점을 찍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미국 연준의 긴축 속도가 이제 어떻게 조금 달라지는지 이 여부를 좀 보라라는 시각이 참 많던데요. 그 외에 또 변수들을 우리가 챙겨본다면 뭐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다음 주죠. 이제 CPI 소비자 물가지수. 네. 네,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분명히 좀 다시 한번 이제 붉어지냐 아니면은 제가 봐도 뭐 9%대는 넘진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또 모르는 상태고 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경기 침체라고 지금 그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이제 실물 경제나 여러 가지 기업들의 지금 징후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연말에 갔을 때 뭐 구매력이나 이런 부분이 실제로 약해진다고 한다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테고,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뭐 또 인플레이한 미국의 뭐 금리 인상은 또 이제 그 사그라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떤 상반기 때에 이 주가에 대한 하락세보다 더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주에 있을 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저는 지금 9% 넘기지 않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만약은 또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판단되고 있어서 미국의 미국의 어떤 긴축 강도나 그리고 이 경기 침체 가시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 유념을 해둬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가 개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미국이 좀 중국을 상당히 좀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지난주에 얘기 들으셨겠지만 칩4에 대한 부분에 있는데, 이게 참 우리나라 안에서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그런 그 파이가 크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시장 전체적으로 흔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미국과 중간에 이 위치에서는 잘 버텼어요.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시장 자체나 이 부분이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잘 버텼는데, 지금 미국의 이런 강한 요구에 우리나라가 또 섣불리 대응하기에도 어떤 중국과의도 관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금 어떤 결정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좀 점점 빨리 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국과의도 관계도 중요하고 미국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동맹 부분에서도 어떤 손을 더 놓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정부가 해야 될지 네. 상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변수가 나오지 않을까. 8월 말쯤에 이게 이제 결과가 이제 뭐 나온다고 그 정도 하죠? 하고, 솔직히 가시화는 되고 있어요. 네. 가시화는 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반도체 지원법에 때문에 우리나라도 공장이 좀 미국에 좀 많이 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진출에 있어가지고 미국의 그런 이 지원 법안에 대해서 수혜도 받는다라고 좀 예측할 수는 있긴 하지만 참 이게 중간에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좀 뭐 그런 부분이고, 네, 네. 또 이제 뭐 러시아 전쟁에 대한 부분이 정말 지겹네요. 정말 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러시아가 처음 발견했을 때 이 서방이나 러시아와의 뭐 동맹을 끊고 지원 안 받는다고 하지만 막상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인플레이 우려까지 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서의 그런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게 완전히 이제 기본 베이스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바뀔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굵직한 이런 변수들이 있고요. 또 세부적으로 이번 주 한 주만 떼어놓고 보더라도 막 엄청나게 큰 것, 막 FOMC 같은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중간 이상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그런 이벤트들이 많아요. 뭐 영국의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 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내일 당장 있는 것이고, 또 오펙 회의도 예정되어 있고 등등. 뭐 이번 주 미 고용 보고서 발표도 이번 주 후반에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역시 미국의 경기 지표겠죠. 뭐 제조업 지표랑 그게 오늘 밤이죠. ISM 제조 그쵸. PMI가. 그리고 이제 5일날 미국의 이제 고용 네. 보고서가 네. 좀 발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확인을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미국에서만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만 보면은 뭐 큰 폭의 변동성은 없을 거다. 완만한 하락세는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이 제조업 지표 본다고 하면은 뭐 재고 수량이나 그런 부담이 크지는 않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고용 지표로 봤을 때도 일자리 증가세에 대한 부분은 소폭 둔하지 그 전에 우려했던 상황만큼은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고 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시간당 임금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일자리가 소폭 줄어드는 부분은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서 우려했던 경기 침체만큼의 지표는 안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것만 그 말만 믿는다면은 좀 안심할 수는 있겠지만 또 모르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왜냐하면 이 물가 피크아웃 진짜 상반기 때 얘기 많이 나왔는데 네. 다 틀렸거든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려가지고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이 언제 나올지도 또 모르는 상황이고 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 우려에 대한 부분 그 언제가 또 이 경기 침체 시작이냐 또 이제 어떤 최고점이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정말 예측이 정말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상반기 때를까지도 기간을 줘야 된다. 그 안에까지는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제 마음을 놓고 있을 상황은 네. 아니다라는 게 제가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이제 그 전에 했던 부분이 예측자 다 틀리니까 그 기회라기보다도 그걸 계속 이제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걸 내년 상반기까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한국 그 수출이 좀 지표 발표됐잖아요. 계속 적자 나온 부분인데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8월 말에 좀 금통위의 또 이제 금리에 대한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적자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이제 금통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떤 금리를 이제 또 마냥 또 오르기에도 또 힘들 것 같고 네. 예, 그런 상황도 좀 생각해야 되고요. 14년 만이던가요? 14년 만에 뭐 넉 달 연속의 무역 그쵸, 적자. 그쵸. 여기에 네.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는 이미 역전된 상황이고 근데 이제 내일 또 소비자 물가 지표 우리 거 나오는 거 불보듯 뻔하고 네, 예, 네. 뭐 이런 가운데서 또 금통위는 어떤 결과가 또 내려질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또 가득한 이번 한 달이 될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면 시장은 여전히 녹록지가 않고 네. 뭐 신규로 돈을 넣어서 투자를 하기에는 역시 쉽지 않은 시장이다. 뭐 네. 그것을 반증하듯이 최근 수급들 보면 강력하게 사는 주체도 없고 그렇다고 뭐 있던 것을 뭐 내다 파는 그런 주체들도 사실 없는 것 같고 다 지켜보자라는 주의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다른 섹터에 비해서 좀 나름 선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는 쪽에 있다면 굳이 꼽자면 뭐 어떤 게 있겠어요? 이제 섹터를 좀 많이 좀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가장 본다고 한다면 이제 뭐 실적으로만 본다. 네. 그러니까 실적으로 본다면 2분기 대비해서 이 3분기가 더 나아질 거다라는 이 실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은 뭐 기계 업종, 네. 그리고 뭐 자동차 업종,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선방할 가능성이 좀 크죠. 특히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가 원래 3분기 정도가 약간 좀 비수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현재 단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생산력이 올해 1분기 때나 이게 안 좋았기 때문에 점점 이제 2분기, 3분기 때의 그 전에 역사적 비수기가 아니라 좋아지는 쪽으로 좀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계 업종 같은 경우도 2분기 대비해서는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크거든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기계 업종과 특히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가 그 전에는 이제 국내 그 최대 고객사가 국방부 뭐 이런 기업들이 이런 우리나라 국내였는데 지금 해외 쪽에서의 수출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어요. 2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뭐 그러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대비해서 그러니까 2분기 안 좋았기 때문에 3분기가 좋아진다가 아니라 2분기 실적이 좋고 3분기 실적도 더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그 실적주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자동차 기계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미디어 뭐 이쪽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가 지금 2분기 실적 방어를 했잖아요. 네. 예,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도 이 3분기 때도 영화 개봉도 많기 때문에 미디어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또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도 나아질 것 같아요. 3분기가. 수급도 뭐 서서히 들어오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시과도 또 재확산 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업종은 이제 실적으로만 보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게 이제 정유 업종이잖아요. 정유나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제 마진 개선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종목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맥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과대 낙폭이 있었던 기업들, 특히 이제 성장주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인터넷 플랫폼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네이버나 카카오. 네, 이런 기업들 네. 같은 경우가 과대 낙폭이었거든요. 진짜 많이 빠졌죠. 네, 그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가슴 아픈 네, 올해 맞아요. 상반기 때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이 진정된다는 걸 가정한다면, 과연 어떤 그 낙폭 회복에 있어서 빠를까 생각했을 때는 네. 이 성장주들이 굉장히 좀 빨라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반영하듯 최근에는 또 네이버 중심으로는 또 흐름이 또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대비해서. 네이버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그전에 포탈 쪽에서의 광고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줄어들었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좀 포탈 쪽보다도 이제 커머스죠. 이제 커머스 쪽에서의 뭐 브랜드 스토어나 이런 쪽에서의 거래 뭐 규모나 이런 수수료 부분은 봤을 때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쪽에서의 광고 수익도 더 붙으면서 기존 포털 쪽에서의 광고 수익을 이쪽에서 또 채울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주에 의한 낙폭이 과대 좀 됐었던 뭐 네이버나 네. 또 이제 뭐 카카오에 대한 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네. 되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연말로 갔을 때도 이제 뭐 경계 방어주, 특히 이제 배당주 이쪽으로도 또 맥락을 또 달리해서 업종을 선택한다면은 역시 뭐 통신 업종, 네. 뭐 그리고 이제 금융 업종 네. 이런 업종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 가능성 맥락 더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혼란스럽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해야 쉬는 된다. 것이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나? 뭐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희는 그래도 뭐 하나 꼽아보죠. 뭐 그래도 원픽. 원픽. 우리 이 차장님의 원픽. 그리고 그 안에서의 탑픽주. 뭐 꼽아본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다 이제 종합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2차 전기차 같아요. 그래도 2차 전지. 네, 뭐 실적도 전기차. 그렇고 또 이제 성장주로 또 이제 회계했을 때 또 네. 겹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 전에도 증시가 뭐 올해 상반기는 거의 모든 종목이 떨어졌는데 네. 그 전에 과거에 작년만 봤을 때도 시장이 하반기부터 떨어졌을 때도 꿋꿋이 갔던 게 이제 2차 전지 업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테슬라에 대한 이 판매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정상 속도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현재 상태고, 지금 이제 뭐 전기차가 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그 차지하는 캐파가 이제는 10% 더 넘어서 이제 언젠가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2025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30% 육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기차에 대한 이 판매 가격은 어떤 원자재, 뭔가 뭐 니켈이나 이런 부분, 니켈, 리튬이 뭐 가격이 안정화된다고 하더라도 뭐 테슬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니까 가격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뭐 완성차 업체들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이제 그 안에 소재 기업들 또 많이 뭐 에코프로비엠, 네. 또 이제 그 LNF 이런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탑픽은 어떤 걸로 보세요? 탑픽은 새로운 종목으로 말씀을 들어볼게요. 대보마그네틱. 오늘 좀 또 잘 가고 있는데, 네. 이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원래 탈철을 전문으로 한 기업이거든요. 네. 이쪽에서 봤을 때도 이 그전에 탈철에 대한 그 기술은 몇 년 전까지는 하더라도 일본 기업들이 많이 독시했었는데, 이 부분은 국산화하면서 이 대보마그네틱의 시장에서 좀 많이 좀 부과를 많이 받고 있는 현재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대보마그네틱에 대한 관심은 좀 계속 가져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이 기존에 어떤 니켈이 리튬과 만났을 때 이 고온 쪽에서의 했을 때의 그 융합이 잘 안 됐고, 이게 융합이 돼야 양극재로 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술을 갔을 때 뭐 이마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 대보마그네틱 선두권에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이 대보마그네틱을 추천이라기보다도 좀 새로운 기업으로 좀 그 소개를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가격대를 그래도 좀 설정을 해주십시오. 어디까지 한번 그래도 올려다 볼까요? 저는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는 네. 이 지금 38,700원인데
지금 제가 본 데한 10% 정도로 해서 한 5만 3천 원 정도는 목표 주가를 유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네. 판단되면서 그때 5만 3천 갔을 때 종목 차익 실현이 아니라 이 기업이 좋기 때문에 5만 3천 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더 접근해도 괜찮다는 게 바로 이제 이 목표 주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가운데서 대보 마그네틱 저희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